약간 유도리 있게. 근데 그게 저렇게 꼬정꼬정히 사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정이 엄청 가네 그냥 스톤은. 그냥 일에만 몰두하고 일의 즐거움으로 직장을 다니는. 근데 지금 즐거움이 일을 없잖아. 처리하는. 근데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너무 그 사회에서 감당해서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승진 팍 하는 그렇지. 낙하산 뭐. 있잖아요. 저기 로맨스 로백 그 사람이 학장이라는 게 나는 좀 근데 로맥스는 똑똑한 인물이긴 하죠. 네, 로맥스가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너무 아집이 있잖아요. 거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아니죠. 로맥스는 저 하버드에도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을 로맥스 하긴 했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다 근데 발휘하고, 전쟁에도 참여했잖아. 아니 그 친구지. 네, 그럼 핀치. 근데 그 스토너를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그것도 자기가 총애하던 학생을 했다는 그 이유로 저렇게 그러니까 배척하는 어떻게 거잖아요. 보면 이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로맥스가 이제 어렸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술 취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근데 친해질 그 거예요. 장면을 넣은 이유도 아마 이 찰스 워커를 등장시키기 위한 얘기죠. 워커도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잖아요. 그걸 깔은 거지. 그러니까 뭐 약간의 그런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로맥스 입장에서는 자기 어렸을 때를 보는 것 같죠. 밀어주고 싶죠. 예, 그러니까 공정도 가고 이 친구가 나처럼 이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미치는 거죠.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능력은 별로 없는데 예, 그러니까 욕심만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친구가 객관적인 능력이 있느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그걸 못 따져. 핀치가 얘기한 것처럼 찰스 워커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뭘 그렇게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예. 왜 꼭 그 사람 안 되냐? 네, 누가 학장이 되고 누가 학과장이 되는데도 수없이 많은 인맥,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데 그렇게 해서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좋은 가문의 출신들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야. 찰스 워커가 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뭐 이렇게 핀치가 얘기하죠.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타협해서 살아가는 게 또 세상의 논리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 게 이디스하고도 빈말이지만 머리를 짧게 잘라서 너무 예뻐 보인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든가 행복하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디스도 빈말이지만 그것들을 듣고 또 마음을 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대화가 그런 방식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유연한 뭐랄까요 삶의 방식 그런 게 아니에요. 과연 스토너의 삶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토너의 삶이 100% 옳은 삶인가?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데. 과연 그렇다면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의 스토너고 어느 정도까지는 찰스 워커인가? 한번 볼까요? 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자,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로맥스에게도 더 이상 비굴하게 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살아야지 사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스토너가 삶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전혀 압박감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삶의 의지, 의욕 같은 것도 별로 없는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점차 이 스토너는 슬픔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 슬픔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로맥스가 이 슬픔의 원인은 뭐예요? 스토너가 느끼는 슬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약간 뒤로 밀려나는 그런 거. 타인에 의해서 내 삶이 조정되고 있다. 네. 한번 볼까요? 아니 그게 아니지. 자, 슬픔의 원인에 대해서 실제 스토너가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자신이나 그의 운명과는 별로 상관없이 없는 일반적인 슬픔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된 원인, 내가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갖게 된 이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슬픔이야. 네, 여기서 얘기하는 존 윌리엄스가 얘기하기엔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슬픔. 그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았다. 문제의 의문이 지금 자신이 직면한 가장 뻔한 원인, 즉 자신의 삶에 튀어나온 것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자기의 삶에서 튀어나온 것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이를 먹은 탓에 그가 우연히 겪은 일들과 주변의 상황이 좀 자신에게 강렬해서 자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탓에 자신이 그 일들을 나름대로 이해하게 된 탓에 그런 의문이 생겨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슬픔은 어떤 의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같은 거죠. 근데 이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뭐 그럴듯하게 뭐 성공한 삶이었다라든가 실패한 삶이라든가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아니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이것이 그냥 슬픈 거야. 네, 이렇게 된 게 슬픈 거죠. 그냥 그는 보잘것없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배운 것들 덕분에 이런 지식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도 우울하고 역설적인 기쁨을 느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스토너의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스토너의 부모님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살았죠. 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농부의 자식이고 땅을 물려받았으니까 그걸 농사 지으면서 평생을 산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삶에 대한 슬픔의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슬프지 않아. 몰라서 원인을 몰라서. 맞아. 모르면 안 돼. 네, 슬프지 않아. 네. 그냥 하는 거야. 네, 이게 이렇게 된 게 여기. 다른 세상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일도 나가서 씨 뿌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올 가을에 또 추수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반복될 뿐이지. 삶은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녁에 밥 먹고 앉아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죠. 잠들고. 근데 그런데 스토너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토너는 오랫동안 철학과 예술, 문학을 공부했어. 그리고 그걸 공부한 탓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밖에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공부했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느꼈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삶에 묻혀 계셨고 나는 그 삶을 좀 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오게 됐어. 지식 덕분에. 그래서 약간의 우울하고 역설적인 기쁨도 같이 느끼게 된 거죠. 그냥 내가 좀 부모님보다는 진화된, 의식적으로 진화된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만약에 농장에서 부모님의 이 유업을 물려받아서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이 슬픔의 원인이 없지요. 없죠. 네. 하지만 배웠기 때문에 이 슬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 슬픔을 느낀다는 것도 뭐. 네, 그렇죠. 그 원인을 알게 된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원인이 이런 슬픔이 오게 되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이야. 내 몸이 내 몸과 의식이 부모님 세대보다는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걸 느낄 수 있게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심지어 그에게 이런 지식을 알려준 배움까지도 무익하고 공허하며 궁극적으로는 배움으로도 변하지 않는 무로 졸아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뭐가 찾아오겠지?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겠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공부들은 다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지. 내 땅의 죽음과 함께.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되니까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슬픔이 몰려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뭐 내 어머니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KBS 다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저도 그 다큐를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노인이 되어서 자식이 이제 딸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혼자 사셔.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끔 도와주시는 분이 오시기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갑자기 아프면 병원에 혼자 찾아가셔야 될 텐데 우리한테 연락을 하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고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계속 어머니를 계속 설득하기 시작.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계속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노인 독신자 아파트, 노인 독신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농장에서 살지 말고 혼자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노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형태로 뭐 넘어지지 않게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알람을 해주는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근데 가기 싫다고 얘기하죠. 나 그냥 여기서 살 거야. 뭐 필요하면 누구 부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계속.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계속 아들이 설득을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독신자 아파트를 한번 보러 가 그냥. 그리고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아. 아파트는 아파트야.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독신자들에게 특화되어 있으니까 독거노인이 생기지 않도록 고독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 도움을 준다는 거죠. 거기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다 보고 너무 좋다고 어머니도 막 그걸 보면서 신기해하시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PD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와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안심도 되고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마음이 그냥 슬프대요. 그냥 다 좋은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다 좋은데 이해도 되고 다 되는데 그냥 슬프대. 그런 거죠. 이 일반적인 슬픔은. 예. 이해도 다 돼.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 없는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게 뭘로 다가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슬픈 거야 그냥. 예. 그냥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현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데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직시하는 그 순간, 그쵸? 그 순간이 그냥 슬픈 거예요. 스토너에게는 뭐가 슬픈가요?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 나를 멀리하는 자식, 내 맘대로 되지 않는 학교 일들. 그런데 그것도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바깥에 눈도 내리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너무 아름답기도 해.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슬픈 거지요. 이게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 속에서 삶을 직시하는 모습이에요. 한 개인의 모습이지요. 그 슬픔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는 창가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는 몸에서 자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바로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야? 제3자의 시선에서 자신의 인생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관조라고 불러요. 관조. 네, 삶의 관조. 이 삶의 관조를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 일이라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 일이 뻔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하얗기만한 풍경, 눈이 내려서 쌓여있는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캠퍼스, 그 하얗기만한 풍경과 나무들과 그 대학 건물들의 높은 기둥들과
밤과 저 멀리 별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멀게 느껴졌다. 매너리즘에 마치 그것들이 물을 향해, 결국은 사라질 것들을 향해 점차 졸아들고 있는 것과 같았다. 이게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슬프고 아파서 슬프고 그거 틀리지. 누구하고 싸워서 슬프고 뭐 이런 게 아니죠. 항상 똑같은 일상에서의 그런 그러니까 그런 슬픔은 그냥 지나가면 끝이야. 개념이지. 네.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근데 삶을 관조할 때 맞이하는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 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뭐 일체계고 같은 거예요. 인생은 곧 슬픔이다, 고통이다, 고통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들도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자.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관조를 할 나이는 아니시죠. 허민에 빠져. 우리는 그러기에는 좀 더 배워야 됩니다. 네. 우리 그러기에는 스토너처럼 좀 더 배워야 돼요. 아직 안 쳤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까요? 이거는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작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표현을 이 샤르트르가 묘사했던 내용이에요. 작가는 결국에는 뭘 써요? 자신의 감정을 쓰는 거예요. 네. 문학으로 쓸 때는. 그걸 샤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초상화를 그리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초상화는 그러니까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것, 작가가 책을 통해서 묘사하고자 하는 것, 이건 다 모두 초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작가 자신의 반영이시요. 모든 초상화는 그 모델이 된 사람, 꼭 작가죠. 그 모델이 된 사람에게 변화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제시일망정 그것은 이미 변화의 단서이기 때문에 요청의 총체로서의 예술작품은 단순히 현재의 묘사가 아니라 미래의 이름으로 그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컨대 모든 책은 어떤 호소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러한 자기 표현은 이미 자기를 초월한 상태에서만 나온다. 무슨 얘기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일반적 슬픔에 대한 스토너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는 존 윌리엄스 작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초상화야. 그런데 이 초상화는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초상화가 아니지요. 이미 자기를 초월해서 자기 바깥에서 자기를 내밀하게 들여다봤을 때 나오는 초상이야. 우리는 다 우리의 초상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슬프고 저럴 때는 기쁘고 이럴 때는 행복하고 저럴 때는 불행하고 그냥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관찰이야. 그런데 작가가 되려면 예술작품을 쓰려면 작가가 예술작품을 쓰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초월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작가는 초상화를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초상화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글로 남기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이 예술을 한다고 할 때 예술 작품을 접하거나 혹은 나 스스로가 어떤 작품을 쓴다고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극복한 뒤에나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존 윌리엄스는 그 슬픔을 보고 그 슬픔을 이 스토너의 삶 전체에다가 녹여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슬픔은 지금까지 있었던 스토너의 일생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그것들이 전부 다 모여야 그 슬픔이 만들어져. 그 인생의 슬픔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가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이미 자기를 초월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부정되는 것은 단순한 소비를 통해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토너의 입장에서 슬픔을 이야기할 때 로맨스 때문에 내가 슬퍼.
이디스 때문에 내가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부정되는 것은 단순한 그런 감정을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희망과 고통을 이미 다 작가는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존 윌리엄스는 스토너일 뿐만이 아니라 누구이기도 해요. 로맥스이기도 하고 워커이기도 하고 이디스이기도 한 거예요. 그레이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가가 되어서 이 초상화를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스토너는 작가의 초상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전체가.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바로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작가의 초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자아상구네. 예, 작가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가 자제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반영이 되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관조하지 않고서는 그래. 글을 쓸 수가 없어. 이건 여기서 말할 때 이 글은 근데 좋은 글을 이야기해요. 좋은 글. 네, 좋은 글을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글들은 이미 이게 다 이루어진 상태야. 그러나 문학이 자유의 이런 상호 보완적인 두 양상, 무언가를 창조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증여하는 것,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 그 두 양상을 결합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가 내가 그리는 스토너의 일생을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얘기예요.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작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유롭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작가의 글을 읽게 될 독자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책을 읽으면서 존 윌리엄스라는 작가의 초상을 보려고 노력할 때만 이게 이루어져. 이 창조와 증여의 과정.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는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 이미 죽은, 그렇죠? 이미 죽은, 70년 전에 죽은 이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이미 그리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작가가 이 글을 쓴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 거야. 예. 작가의 글을 읽게 될 독자 역시 모든 것을 변혁할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꽉 막힌 사람이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스토너는 이래서 잘못됐어, 이디스는 이래서 잘못됐어, 그레이스는 이래서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게 되면 자기 초월을 한 작가의 모습을 그릴 수 없게 돼. 삐뚤어진 자화상만 보게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마음을 닫아놓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가 만든 이 모든 작업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증여되지 않아. 자기가 창조한 것들이 우리한테 고스란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품을 읽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그 작품을 읽을 의지와 또 열린 자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 심지어 그 안에 아주 외설적인 것이나 아주 폭력적인 것이나 아주 잔인한 것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변혁할 자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지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책을 읽고 그것들을 그냥 책꽂이에 꽂는 것만으로 독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네. 그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 독서를 더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자기가 어떠한 글을 읽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네. 네, 어떠한 글을 읽어도 그 안에서 작가가 발견돼. 아, 작가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시기가 와요.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미움이나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그 작가를 고스란히 인정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된 형태의 이 연습이 필요해요. 창조와 증여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필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좋은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직접 자기가 써보는 거야.
마치 작가의 입장에서 됐듯이 써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작가의 초상화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참여 이런 독서를 참여 독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참여 독서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사람이 바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쓴 샤르트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문학도 써봐야 돼요. 예? 비문학도? 마찬가지죠. 다 모든 작가들은 모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글을 사물로 쓰는 거야. 사물로. 내가 경험한 사물로 쓰는 거야. 그런데 그 사물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그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다 창조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창조한 단어가 아닌데도 우리가 문장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건 내 글이 되잖아요. 네. 내가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좋은 글이라면 이 글을 읽는 사람도 내가 그 글을 썼을 때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의 그 감정을 미루어 짐작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글이에요. 그게 질적으로 좋은 글이에요. 질적으로. 예. 모든 사람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 글을 쓸 때는 보통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능적인 도구로 써. 근데 작가가 예술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타를 그냥 칠 수도 있지만 코드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훨씬 더 질적으로 높은 연주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책들은 아주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오른 그런 글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작가의 이런 초상이 균형 있게 잡혀 있어요. 치우쳐 있지 않고. 최대한 제가 그런 작품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정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거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런 것들을 검증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제가 이제 선택하는 것들이 고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든 독자들도 자기가 스스로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번역할 자유. 뭐 어떤 작가가 이야기하든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세, 열린 마음 이런 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샤르트르가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샤르트르가 이 이야기를 썼던 이유이기도 한데 계급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러니까 글을 쓰고 글을 읽는 데에서 또 사회 안에서도 지식인층과 서민층 계급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독재가 철폐되고 책에 대한 검열, 책에 대한 선입견, 종교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그것들을 검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글을 읽으려면 모든 독재가 철폐되고 계급도 없어야 되고 사회 기구가 늘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그것들을 받아들일 어떠한 작품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부단히 다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해체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항상 내가 치우친 자세를 읽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무너뜨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내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다른 작품도 읽어봐야겠다. 다른 문화권의 작품도 읽어봐야겠다. 다른 작가의 작품도 읽어봐야겠다. 라고 스스로 부단히 그것들을 해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독서예요. 한마디로 해서 문학을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본질상 항상 뭘 해야 돼? 연구, 혁명. 내 마음을 계속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가치들을 계속 뒤집을 수 있고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본질상 연구, 혁명 중에 있는 사회의 주관성이다. 어떤 사회 내에서도 항상 계속 바뀔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칼 세이건은 과학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과학은 항상 새로운 학설로 대체된다. 네. 똑같아요. 문학도. 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과학도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자세로 읽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글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꼭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요거를 꼭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스토너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너에 대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다면 계속 그것들을 해체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이 그처럼 비현실적인 상태를 맛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꾸 죽고 싶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삶의 의욕도 없고 맨날 슬프기만 해.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사람은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차피 무로 돌아갈 거니까 여기서 내가 죽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상태를 맛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거야. 네. 마음만 먹으면 몸에서 의식을 분리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네. 죽음이죠. 그는 자신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런 슬픔을 느끼고 있는. 이제 42살이야. 어떡해. 언제? 예, 이제 42살이야. 이 42살인 그의 앞날에는 즐겁게 여길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아도 굳이 기억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었다. 이런 삶이죠. 그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캔버스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누군가 등 뒤에 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의자에 앉은 채 몸을 돌려 시선을 들자 캐서린 드리스콜이 서 있었다. 네. 자기 수업에 들어왔던 바로 그 강사, 네, 청강생 강사. 아주 뛰어난 발표를 했고 스스로도 감탄했던 그런 인물이죠. 인생 이막이 열리는. 그녀가 불쑥 말했다. 기대돼. 언제든 제가 논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기꺼이 한번 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 나타나셨네. 그는 자신이 단념해버린 전쟁 속으로 다시 자신을 깨어들이려 하는 적을 바라보듯이 이제 막 죽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왜 나 방해? 바라보듯이 경계심 가득한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아. 논문을 한 번 주고 간 거예요. 내가 좀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장면은 아주 애틋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캐서린 드리스콜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 스토너의 그런 부당함, 대우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밖에서 다 지켜본 거예요. 왜냐? 강사였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저학년 강의들을 스토너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캠을 얻기도 했겠죠. 동료 강사들한테. 그래서 스토너가 그런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서 멍하니 캠퍼스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혹시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의욕이 될 만한 무언가를 내가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자기의 논문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애틋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삶에 필요한 양분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열정을 주는 것,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삶의 관조로부터 인간을 다시 움직이는 자발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양분이지요. 식물에게 주어지는 양분처럼 인간에게도 양분이 주어져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법이죠. 세월이 흐르면 다 잘 풀릴 겁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콜이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별로 아니라고 애둘러 이야기해요. 걱정할까봐. 드리스콜이 형이. 그러니까 스토너가 이 말을 하고 나자 갑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슬픔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순간적으로 자기 말에 담긴 진실을 느낀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절망이 그토록 무거웠다는 것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스토너는 저녁 풍경 속을 천천히 걸으면서 그 향기를 들이마시고 혀에 닿는 싸늘한 밤 공기를 맛보았다. 그가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해서 더 이상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는 연애를 시작했다. 삶의 새로운 자양분, 삶의 열정을 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런 요소는 작가는 이제 새로운 사랑, 열정, 삶에 대한 열정을 이제 사랑에서 찾기도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삶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 책에서는 이제 한 이성을 등장시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불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륜이잖아요. 네. 근데 불륜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그것도 소설로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뭐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당시에만 해도 이 불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좀 지탄받는 일이기도 한 거죠. 좀 외설적인 그런 일이기도 하고 좀 풍기문란 뭐 이런 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과 꼭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그런 외설 논란이 있었죠. 장정일 씨가 쓴 소설 중에 내게 거짓말을 해봐 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거짓말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중년 남성과 여고생이 벌이는 일종의 애정 행각이에요. 그걸 주제로 한 소설이 내게 거짓말을 해봐 라는 소설이었죠.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외설 시비에 휘말렸죠. 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마광수 씨 나는 야한 여자가 좋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슬픈 사랑가요? 행복한 사랑가? 뭐 슬픈 사랑가? 저는 읽어보진 않아서 어쨌든 그 소설도 그렇고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사회에 외설 논란이 들어오게 돼요. 이럴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외설인가? 예술인가? 어때요, 여러분? 예술 안에 외설은 있으면 안 되나요? 예술이 예술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거가 사라졌어요. 많이 자유로워졌긴 했죠. 네, 끊임없이 뭐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아까 샤르트르가 얘기했었잖아요. 끊임없는 연구 혁명을 통해서 80년대가 제일 심했. 외술이 MSG야 예술에. 요즘에는 그런 논란이 많지는 않죠. 외설 논란 자체가. 나오는 홍상수? 홍상수하고 김민희. 그리고 그 불륜 거기는 네. 영원한 불륜 커플. 거기는 진짜 그렇죠. 왜 그래 사랑이라는데. 지옥까지 나오나요? 아니 왜 그래 사랑이라는데. 자, 그러면 샤르트르는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자, 문학은 도덕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도덕과? 왜냐하면 그 사회 시대에 만들어지잖아요. 하나의 문학. 그 시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 시대의 도덕상도 문학에 표현될 수밖에 없죠. 자, 한번 볼까요? 작가의 세계의 깊이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오직 독자가 검토하고 찬탄하고 분노할 때이다. 자, 검토, 찬탄, 분노 다 뭐예요? 도덕적인 판단이죠. 네.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작가의 세계의 깊이가 온전히 드러난다. 이 얘기예요. 고매한 사랑은 끝끝내 지키겠다는 맹세라고 볼 수 있죠. 또 고매한 분노는 변혁을 하겠다는 맹세. 또 찬탄은 본받겠다는 맹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분노할 때는 야, 저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뭐 이런 식의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 맹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교훈에서.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책을 볼 때 그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항상 뭘 하고 있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도 스토너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학과 도덕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미적 요청의 밑바닥에는 도덕적 요청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불편함, 외설적인 걸 느낄 때마다 볼 때마다 느껴지는 화끈거림, 이런 것들이죠. 글을 읽는 사람은 책을 펼친다는 그 단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작가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인 이상 예술 작품은 어떤 면에서 보든 간에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신뢰의 행위이다. 우리가 스토너라는 책을 읽기로 하고 그것들을 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유에 따라서 그 책을 선택한 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죠. 작가가 우리한테 꼭 읽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스스로 연 거예요. 꼭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자가 되어서 작품을 읽을 때는 우리 스스로 뭘 맹세한 거야. 이 사람을 만나겠다. 그렇죠? 작품을 만나겠다라고 맹세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우리를 믿고 이 글을 쓴 거예요. 내 책을 열어줄 사람들을 믿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쓴 거라는 거죠. 장정일 씨가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소설을 쓸 때는 그 안에 있는 외설적인 내용들이 아주 야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그것들을 읽는 사람들이, 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쓴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장정일 씨의 소설이 외설 논란에 휩싸이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는 작가들, 장정일 씨가 시대를 좀 앞서서 쓴 거예요. 뒤에 올 독자들을 생각하고. 근데 자신은 자기의 책을 읽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신뢰를 꽤 높은 수준까지, 도덕적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까지 올려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신뢰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외설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외설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작품들이. 작품이란 인간의 자유의 요청, 그러니까 나도 쓰고 싶고 우리도 읽고 싶은 자유에 대한 요청이라는暗黙하에서 세계를 상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상해서 제시한 것뿐이에요. 작가는 초상화를 그리듯이 그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려는 것도 아니야. 외설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작가는 그냥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 불편한 감정들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겠거니 하고 쓴 거죠. 그러니까 신뢰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의거해서 우리가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두운 문학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문학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어둡다, 범죄만을 이야기해서 이건 악한 거야, 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작품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를 아무리 어두운 색조로 그린다고 해도 외설적이거나 아주 악하게 그린다거나 이렇게 아무리 어두운 색조로 그린다고 해도 그 묘사는 오직 자유로운 인간이 그런 세계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쉽게 읽을 수 없죠. 너무 잔인해서. 현실에 있었던 사건을 재현한 거니까. 그런데 작가가 만든 모든 사건은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재창조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창조라는 범위 내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사람, 이카루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인간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하늘을 날개를 달고 하늘로 높이 태양을 향해서 솟아가고 있는 이 이카루스를 그냥 상상해 볼 수만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신화가 쓰여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유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자유, 그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는 자유. 나쁜 소설이란 오히려 우리가 나쁜 소설이라고 얘기할 때 어두운 문학이 아니라 나쁜 소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쁜 소설이란 오히려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독자에게 아첨하여 그의 환심을 사려는 소설, 팔아먹으려는 소설. 좋게만 쓴 거. 그렇죠. 독자들이 원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뻔히 아는 것들을 제시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냥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쓴 소설이 있어요. 그런 소설을 샤르트르는 나쁜 소설이라고 얘기해요. 네. 드라마 같은 소설. 팔아먹기 위한 소설. 돈 벌기 위해. 네, 팔아먹기 위한 소설이죠. 환심을 사려는 소설. 또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는 뭐 교회의 환심을 사려는 그런 도덕주의 소설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소설들이 나쁜 소설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설이란 독자에 대한 요청이며 작가와 독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존 윌리엄스를 신뢰하면 돼요. 존 윌리엄스는 여러분한테 나쁜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나쁜 소설을 제가 여러분한테 권유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존 윌리엄스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를 더 선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사고에서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소재들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윌리엄스를 믿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스토너가 느꼈던 그 자유예요. 책을 읽을 때 느꼈던 자유로운 상상력이라는 거죠. 열정,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분류는, 그죠? 이 스토너에게 찾아온 이 분류는 우리는 이제 이게 실제 불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학 작품 안에서는 뭐예요? 삶의, 그렇죠. 스토너에게 새롭게 찾아온 삶의 활력소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존 윌리엄스를 신뢰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걸 마음속으로 불편해, 이 부분은 그냥 뛰어넘고 안 읽어, 이렇게 하면서 넘겨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작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제일 재밌을 텐데. 그렇죠. 자, 열정에 만드는 동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런 외설 논란이 딱 나오고 그러면 왠지 그거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사회적으로 좀 그런 거 보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 더 좋지.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더 하지 않았어요? 보통 좀 어지간히 산다 하는 집은 다 첩두고 살고. 그건 현실이고. 언니 그거는 현실이고 그건 애정이 아니야. 그게 문학에서 예술을 말하는 문학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에서 그런 거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윌리엄스도 자기 딴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좀 앞서 나간 그런 표현들을 이 책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책이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해요. 아주 이후에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하죠. 그는 자신을 조금 바보 같은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누구든 일반적인 감정 외에 특별한 감정을 품기 힘든 사람. 그는 캐서린 드리스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뒤 남들이 쉽게 알아차릴 만큼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자꾸 마음이 쓰여. 그리고 이 드리스콜에게 자꾸 눈길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들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또 지위가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딸도 있고.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감춰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중앙사무실의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던 중 젊은 강사가 다른 강사에게 캐서린 드리스콜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좀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드리스콜이 자기도 피한 것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문득 누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파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갑자기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 순간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사라졌다.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그의 결심과 의지력이 그를 두고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 길로 이 드리스폴에게 정말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논문하고 뭐 읽을 만한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챙겨서 갖다 줘야 된다는 핑계를 만들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살만나네. 네, 그렇죠. 이게 가정으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 43세 윌리엄 스토너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미 배운 것을 배웠다. 첫사랑이 곧 마지막 사랑은 아니며 사랑은 종착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억지로 자신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을 보호해주던 과묵함이란 막이 한층 떨어져 나가서 마침 두 사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지극히 수줍어하면서도 서로에게 무방비하게 마음을 열고 함께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쌈이 불륜? 쌈이지. 불륜이 아니면 이런 게 별로 이런 감정이 아니니까. 그렇죠? 불까지는 안 가자. 썸이야.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었다. 아무리 놀아도 지치지 않는 아이들 같았다. 마치 그냥 힘이 계속 그렇게 봄날이 솟아나는 거. 그렇게 봄날이 흘러갔고, 그죠? 감회영가. 두 사람은 여름을 보내겠다. 불륜이 시작했습니다. 좋았겠다. 불륜이 시작했어요. 뭐 어떤 면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둘이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상명. 그렇죠. 뭔가 생동감 있는 뭐 삶의 행복 이런 것들이 막 통하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런 것들이 사랑하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사랑이 그런 필요해. 감정이 좋은.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만 봐도 좋잖아요. 기분이. 언제 그냥 사랑이 찾아오는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랑을 나누고 있는 젊은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만 보더라도 괜히 마음이 좋아지고 선남 선녀와 같이 놀러 다니고 뭐 뱃놀이 하고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보는 것도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의 즐거움이 공감되기 때문이죠. 네, 생의 즐거움. 임영웅 열심히 짝사랑해. 나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열심히 짝사랑해. 누구를? 임영웅. 자, 우리가 불륜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자, 차렷들이 한 마지막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은, 글을 읽는다는 것, 우리가 독자로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통령, 영이 통하는 것, 네, 영이 통하는 것, 통령입니다. 느낌이 통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쓴 작가들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작품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실제로 살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이 안에 쓰여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자들, 이 안에 있는 건 다 죽어버린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작가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의 몫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것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주 풋풋한 스토너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통령이 되면 우리는 가슴에서 그런 그런 가슴 떨림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리만족. 그렇죠. 그건 대리만족. 윌리엄스가 느꼈던 그 감정이죠. 이 내용을 쓰면서 윌리엄스가 느꼈던 그 감정이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도 전달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통령. 윌리엄스의 영과 우리가 서로 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것은 저승과의 접촉이라고도 할 수 있지. 윌리엄스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과 우리가 만난 거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승과의 접촉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책은 이미 대상도 행위도 또 심지어 사상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들이죠. 네. 그것은 죽은 자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쓴 것이니까. 네. 살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지상에서는 이미 제자리를 갖지 못하고 우리와 직접 상관 있는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스토너라는 인물도 없으니까.
드리스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마치 살아있느냐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책을 열고 읽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구체성을 상실한 세계.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1950년대에 미국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죠. 이 책을 읽을 때 스토너는 바로 지금 나하고 같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읽고 있으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구체성을 상실한 시대예요. 단순히 그냥 있게끔 만든 거죠. 살아있게끔. 그 세계에서는 인간의 감정은 이미 호소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감정의 차원으로, 요컨대 이른바 가치의 차원으로 옮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 책을 읽을 때 그 시대의 기준과 이 시대의 기준을 혼동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학은 그런 거예요. 글을 읽는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글을 판단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글씨를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책장에 꽂아놓고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념. 작가와 독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믿겠다는, 서로에게 상처 주겠다라는 의도가 전혀 없이 이 책을 읽는 누구도 상처 주겠다는 의도 없이, 공격하겠다는 의도도 없이 그냥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가치 판단하지 말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넣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다 깨우치신 분들이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책 같은 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이런 약간의 외설이라든가 또 불륜,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상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함은 결국은 우리가 그 작가를 올바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체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스토너가 이 문학 작품들을 읽고 철학과 역사 작품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막 갑자기 거기에 있는 주인공들이 살아서 자기 눈앞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 같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지식의 열병같이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게 적극적으로 내가 읽고자 하는 노력과 스스로 자유롭고자 하는 그런 신뢰, 이런 것들, 자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가끔 좀 시니컬하게 책들을 읽다가 이 정도면 나도 쓰겠네 이렇게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거 읽어봐야 그런 게 있어. 가끔 이렇게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못 들었었어 이런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가치관에 대한 그런 어떤 건축물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발짝도. 그것들을 이해하려면, 그 조르바의 자유를 이해하려면 그것들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조르바가 살아나죠. 조르바 때려주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이미 죽어버려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머리로, 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느끼듯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려면 여러분은 절대로
같이 판단하지 말고 네, 읽어나가. 예, 신뢰하고 작가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독서예요.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선정해서 해드리는 책들은 대부분 검증받은 책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혹시나 나쁜 책 아니야? 나쁜 책을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한 번 딱 후회한 적이 있어요. 예, 2023년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커리. 아, 작가가 너무 느끼하게 생겼어. 아유, 그건 제가 정말 후회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런 광고성 그런 책들 말고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검증된 책들을 그 주로 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았는데요. 그 책도 괜찮. 미리 뭘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세상에 좋습니다. 변할 수 있다. 저도 그런데 제가 굳이 내가 안 달았어도 음. 여러분이 충분히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이해를 있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후회했고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얘기하신 대로 그죠. 그 단테의 신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뚝섬에서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사고까지 이렇게 나가고 그 앞에 이제 단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 단테 신곡 하기 전에 저희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다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단테는 1300년대 사람이에요. 네, 지금으로부터 700년이 넘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자유보다 엄청 좁은 자유를 누리고 살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도덕적 선입견들도 많이 갖춰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그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통념하듯이 작가를 신뢰하고 그 작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작품을 뭔가 인생의 자유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수단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읽어 나간다면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이해가 안 되던데 저는.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니까 너무 그리스 걱정하지 로마 신화를 알면은 좀 수월하.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안 부분은 나온 거야. 예?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면은 서유럽의 로마 역사를 너무 시대에 알면 갔어 공항에 가서. 너무 재밌어요. 어쨌든 저희가 다 신화의 세계. 그리스 로마는 서유럽 배운 사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제가 지금 하던 대로 뒤에 이렇게 해설이 있어요. 도와드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어. 책 이거 스토어 다 읽으신 분들은 먼저 좀 시작하셔야 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총 7주로 계획하고 있어요. 네네. 한 권당 2주씩 하고요. 한 주는 단테에 대한 이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 단테의 연고하고 사상적 경향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단테 전문가가 아니고 또 특히 문학을 전문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단테를 할 때 좀 저도 참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좀 논문을 지난주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읽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혹시라도 읽기 전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인터넷에 이제 학술 자료집이나 그 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쉐링이라는 사람이 쓴 단테에 대한 평론이 있어요. 논문이 있는데 13장짜리 짧은 논문이에요. 근데 그 논문이 저희가 하면서 좀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미리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그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쉐링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신 독일 철학자신데 헤겔과 함께 이 독일 철학사 전체를 정리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단테 1800년대에 쓰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500년 후에서. 네, 그게 이제 단테에 대해서 단테가 유명해지기 전에 발굴해서 쓰신 내용이어서 이 신곡의 중요성, 신곡의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잘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단테 그건 논문이? 이제 우리가 논문 할 때 첫 주에 좀 볼 예정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저하고 함께 하셔도 되고 미리 보실 분들은 좀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단테가 아니라 사담 다다음 주에요. 네. 그다음에 신곡 다음에는 뭐 그건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교수님 너무 일찍 나가시면 너무 빨리 나가세요. 단테 논문을 뭐 도서관 저기서 보라는 거야. 단테